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영 연구원입니다. 현재 저희는 번개탕 TV에서 메타버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반영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메타버스 첫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메타버스 왜 지금인가 라는 것이었는데요. 1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메타버스는 과거에서도 있었지만 그때는 활발하게 되지 못했고 왜 지금에서야 이것이 활발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또 다른 메타버스의 세계처럼 보이는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것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때는 안 되었고 왜 지금은 되는가 라고 했을 때 2020년도에 와서 이것이 대두되고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여러가지 기술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의 인터넷의 보급률이 확대되었고 전 세계가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현상을 살펴봤고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SNS 커뮤니티들이 생겨나면서 또 이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것들 중에 또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그래픽카드, GPU의 발달도 살펴보았고 또 하드웨어 기기의 발달,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VR, 스마트 기기 여러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갖춘 사물의 등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의 발달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메타버스 세계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라도 없었으면 아마 메타버스는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가장 가능하게 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암호화폐의 등장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러가지 기술들이 집약되어서 이 하나의 결정체로 융합체로 나타난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지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메타버스 시대를 설명하는 새로운 표준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기술들, 현상들로 인해서 메타버스라는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시대를 또 규정하고 이 시대를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 규범들이 생겨나고 또 기술들, 세계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것에 필요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메타버스 세계는 말 그대로 현실과 연결된 가상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 가운데 또 어떻게 가상 공간 가운데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람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두된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지어서 사람들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증강세계,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AR 현상을 말하는데요. 현실 공간에 디지털로 구성된 정보나 사물을 겹쳐 보이게 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현된 것이 뭐냐면 바로 한때 우리나라 전 세계를 휩쓸었던 포켓몬고 게임 같은 또 구글 글래스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세계, 가상공간, 가상현실입니다. 이는 디지털로 구현된 완전히 가상화된 환경과 상상하는 모든 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만든 세계를 말합니다. 가상현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MMORPG라고 말하는 게임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세컨드 라이프 이 메타버스 세계도 바로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의 메타버스의 방향성은 뭐냐면 바로 라이프 로깅이라는 건데요. 일상 기록을 하는 것도 메타버스의 세계의 한 종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개인의 중심에 만들어진 세계인데요. 개인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거나 또 센서가 측정해낸 데이터들이 디지털로 축적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페이스북, 싸이월드 이런 것들이 다 라이프 로깅이고 블로그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죠. 이러한 현실도 메타버스 세계의 주요한 하나의 형태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미러링, 미러월드인데요. 거울 세계를 말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 현실의 세계를 똑같이 모사하여서 디지털로 미러링한 세계를 말하는데요.
디지털 트윈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구글에서 볼 수 있는 구글 어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거울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메타버스 세계는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것도 저희가 준비하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도 옛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것을 가지고 가상세계를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타고 갈래 메타버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 소이원님은 현재의 변화들을 반영해서 또 새로운 메타버스의 형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바로 MR, 혼합현실을 말합니다. VR과 AR의 장점을 합친 기술로 XR과 혼동해서 쓰이는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한편 이것이 AR과 비슷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증강세계와 비슷할 수 있는데, 증강세계와는 달리 혼합현실은 증강세계가 2D 형식으로 반영됐다면 혼합현실은 3D 중심으로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h, what a beautiful winter scene we find ourselves in. Fresh fallen snow, Christmas decorations. I just love this time of the year. But you know, there's one other thing that seems to be missing. That's a nice big snowman. Now, when you make a snowman, you need the right amount of water content in the snow so it compacts well and it holds its shape. When the temperature's sitting around that freezing mark, it's really perfect because it holds enough water so you can make a nice compact snowball or a snowman. If the temperature is much colder, you get a drier and a fluffier snowfall. It's great for skiing, but not very good for snowman making. Now, I always start with a nice big snowball like this. And boy, you're lucky you don't have to pick this one up because snow can be very heavy. In some cases, a cubic foot of snow can weigh as much as 20 pounds. That means this snowball base here could weigh up to 100 pounds. Now, my middle snowball is usually not quite as big, but it's compacted tightly, and then a smaller third snowball. I like to use the 3-to-1 ratio here when I'm building a snowman. It makes for a very stable snowman so it doesn't fall over, and it's nice and symmetric. Now let's get to the fun part here. Let's bring in some coal for its eyes, a carrot for its nose, and that corncob pipe, and a couple of twigs for its arms. What a classic-looking snowman. Whoa, what's that? That's the magic top hat. Look at it. Hello, Tom. Wow. Hey there, Mr. Snowman. That's the magic of Christmas. From all of us here at the Weather Channel, we wish you a magical holiday season. Happy holidays! Ho, ho, ho! Merry Christmas! 그러니까 3D의 형태를 AR 같은 경우는 2D로 볼 수 있는데요. 이 MR 같은 경우는 3D 중심으로 이렇게 전 사방팔방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홀로렌즈,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현실 물체인 자동차에 가상으로 차의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현실 집에 가상 가구를 배치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피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상 공간에 모니터 화면을 띄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혼합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희연님 말하는 두 번째 현실은 바로 확장현실, XR을 말합니다. 더욱 생생한 가상융합 기술로 VR과 AR, 그 다음에 XR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가상 반려동물처럼 가상세계를 시각, 촉각, 후각 등 오감으로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확장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 그 다음에 국방, 엔터테인먼트, 의료, 제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대체현실입니다. 이는 앞선 분류 4가지에서는 없었던 건데요. 대체현실, SR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기록을 현재와 혼합해 존재하진 인물과 사건을 새롭게 구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새롭게 되는 형태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언급할 디지털 휴먼, 그리고 디지털 휴먼과 관련된 그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 공간에만 존재하는 사람들 말하는데요. 우리 게임에서 받았던 NPC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것 휴먼 중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 생이별한 자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가상 공간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지 뇌과학과 융합해 가상을 실제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대체현실 SR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윤리적 문제가 있어서 현재 주행 중이지만 또 다양한 사회적으로 제도나 또 합의가 있어야 되는 현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대체 현실이고 이것을 세계로 또 이렇게 구별하는 것들을 봤고요. 또 메타버스 시대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의 저자 최형욱님은 이 메타버스 앞으로 일어나는 세계를 기업들이 어떻게 또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분류를 하였는데요. 현재 저도 한번 참석했었는데 코엑스에서 진행된 NFT 메타 코리아 2020이라는 큰 행사를 제가 참여해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메타버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에 따라서 분류하여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세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메타버스 시대가 만드는 가상 경제 시대가 온다 라는 이 책에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크게 3-4개의 큰 대기업들을 보고 이제 대기업을 넘어선 이제 세계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메타. 그 전에 페이스북 이름을 바꿔서 메타라고 바꿨죠. 이 메타라는 기업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선도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기업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바로 SNS 전 세계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저자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빠르게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가 추구하는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의 현실의 것들을 가져가는 형태로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 공간에 현실의 것들을 가져가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가상 공간에서 친해진 것처럼 신규 위주의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의 신규 위주의 형태 공간이나 또 그런 경제나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형태가 바로 메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Over the last year and a half, a lot of us who work in offices have gone remote. And while I miss seeing the people I work with, I think remote work is here to stay for a lot of people. So we're going to need better tools to work together. Let's take a look at what working in the metaverse will be like. Imagine if you could be at the office without the commute. You would still have that sense of presence, shared physical space, those chance interactions that make your day all accessible from anywhere. Now imagine that you have your perfect work setup and you can actually do more than you could in your regular work setup. And on top of all that, you can keep wearing your favorite sweatpants. Looking good. Let's get together real quick for a debrief. I'm free now. Let's jump in. Hi. Hey. So what do we think? I think it's ready. Great. I'll prep it for the presentation. All right. Good luck. Imagine a space where you can tune out distractions and focus on the task at hand. And when you're ready to share what you've been working on, you can present it as if you're right there with the team. Wait, where's Mark? I think he's in the middle of something. 그리고 두 번째 또 선도하는 기업은 엔비디아라는 기업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앞선 강의에서도 언급했었지만 GPU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로 대두된 기업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선 강의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GPU라는 것이 이제 2D를 3D로 구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개발된 그래픽 카드 칩인데요. 그래픽 카드의 중요한 칩인데요. 이들이 그래픽 카드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현실을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메모리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칩인데요. 칩이 바로 GPU인데요.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엔비디아는 어떻게 하면 현실과 똑같이 가상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여기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더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게 구현되어 분간이 되지 않는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디지털 트윈의 형태의 가상 공간을 만들려고,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선도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방향이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메타버스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그룹 중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90년대 컴퓨터의 보급 및 확산을 주도한 기업이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스마트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앞장서서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90년대, 2000년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었다면 우리 이제 시대에 스마트 기기나 또 여러 컴퓨터의 보급이나 발달이 상당히 더디었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은 컴퓨터와 같은 도구뿐만 아니라 컴퓨터 같은 스마트 기기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앱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개발하는 거에 앞장선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대, 그 다음에 스마트 시대 절대의 강자였던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보아 오피스 공간, 그러니까 오피스의 장점들을 살려서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준비하는 메타버스는 이 앞선 메타, 페이스북과는 반대로 가상의 것들을 어떻게 현실로 가져올까에 대해서 구성하고 디자인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상을 혼합하여서 이 오피스룸을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가상 공간에 있었던 데이터와 또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현실로 갖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또 이런 것들이 모습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하는 메타버스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onnection is a spark that gives our lives meaning. It drives us to seek out others who feel the same way. Okay, why don't you input the data and we'll take a look together. Hey, Mari, what you got for me? To find those who share our views, yet offer different perspectives. Look over here. Challenge us with new ways of seeing. That I think we should.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enrich our lives. 最后一笔的时候，往前。 Great things happen when we commit to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Let's take a closer look at it. Place this here. Let's see how we go from there, okay? This sense of collaboration and the feelings of connection it brings excites us. Hey, just in time. I'm gonna move it slightly, okay? It's yours, take it. We have two planes right now on the same trajectory. As we put people first, technology fades into the background and feels like anything but. Aisha, what do you think? I think if we had 330, maintaining 2800, we'll be clear for approach. Excellent. This changes the way we see the world, and in turn, changes the world we see. These numbers are looking great, actually. There's promise in the possibilities, and what we see and create next will stretch the imagination. Good morning, Sarah. Morning. Slowly coming towards the thumb. A world without boundaries. Good job. A lot better than yesterday. Yeah. Excellent. Slowly bring the A arm world down. where technology enhances, not limits, humanity. With people front, center, and in the spotlight.
future is here. And here can be anywhere. Introducing Microsoft Mesh.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공개되지 않는 기업들 중에 바로 애플을 손꼽았는데요. 애플이 만들어가는 메타버스의 세계는 아직 공개는 되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애플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스마트 기기를 낼 때마다 늘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패드, 그 다음에 뭐 아이폰, 그 다음에 미니, 워치 이런 것들은 애플은 늦게 내긴 했지만 너무 잘 만들고 또 너무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늘 표준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그 기업도 지금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또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그 기기들도 많이 생성하고 또 준비 중인데요. 이들은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내는 메타버스도 또 하나의 표준으로 세계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따라서 또 초기의 모델과 또 이제 앞으로 그 모델들이 어떻게 혼합되어서 형성됐는지, 또 기업에 따라서 어떻게 메타버스 세계가 구성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들 VR, AR, MR, SR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런 여러가지 용어들은 다 메타버스 세계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용어는 바로 세 번째, 가상경제라는 말입니다. 가상의 경제라는 말이 참 모호한데요. 원래 가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현실은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런 사전적 의미로는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현상을 가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 지금에 와서는 이 가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컴퓨터 공간, 온라인 공간 이런 것들이 현실에는 없지만 데이터로만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것에 빗대어서 가상이라는 말을 빗대어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상경제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가상이라는 말이 실상에 반대되어 가상이라는 말이 대비되어서 그런 온라인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면, 가상경제는 실물경제라는 말에 반대되어서 대비되어서 쓰이는 말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실물경제는 현실에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포함한 경제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상경제는 가상의 세계에서 생성되는 경제를 말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공연을 보고, 또 화폐로 무엇을 사고, 또 화폐로 생활을 하고, 또 이런 여러가지 지표들, 또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문화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실물경제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면 이제는 가상세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메타버스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들을 가리켜서 가상경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용어는 바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이 가상경제가 돌아가려면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물교환의 형태를 넘어서 화폐라는 것이 등장해야 이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는데요. 가상공간에서 화폐 활동이 가능하게끔 대두된 기술이 바로 암호화폐, 발명이 바로 암호화폐였고, 그 암호화폐가 가능하게 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하고 넘겼는데요. 조금 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9년 또 2009년에 미국 모기지론, 2009년이었나? 미국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죠. 우리나라에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IMF 시대에 있었죠. 그런데 이 모기지론과 2000년대 들면서 많은 대공황이 생기면서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와 화폐에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고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죠. 목숨을 끊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재산가들이 이 국가에 믿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이 화폐와 우리의 자산이 믿을 수 없이 보호받지를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화폐를 어떻게 할까? 국가가 관리하는 화폐 말고
국가를 넘어서 화폐를 만들어 보자 해서 생성난 게 바로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상화폐인데 이것이 구성되는 알고리즘들이 암호화되어 있어서 암호화폐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특징은 탈국가, 탈중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온라인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관리하는 이것을 넘어서 이 가상 거래들은 개인 대 개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끼어 있으면 국가 안에서는 우리가 가상 경제가 활동되는데 내가 미국 가서 결제를 하고 싶다면은 이 한국 화폐를 통화로 바꾸어서 그 미국 화폐를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결제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융이라는 당국, 금융당국이라는 말하는 이 국가가 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이 국가를 빼고 탈국가가 되어서 개인이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이 암호화폐의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이 미국 모기지론 이후에 생성된 이 불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생성된 것이었는데요. 이후에 자기가 냈던 이 암호화폐 기술을 가지고 시연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금융과 화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국가가 관리를 하고 유통을 하고 또 돈은 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금하고 송출하고 이러면 기록이 남아서 내가 100만원을 뺐어요. 그러면 이 100만원을 사라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내가 썼다라는 것이 되는데 디지털 공간에서는 어때요? 100만원을 복제만 가능하지 이게 내가 보냈을 때 이동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였죠. 이 화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은행에는 다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래서 이 기록이 조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면서 무한 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음원, 그 다음에 문서, 그 다음에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은 다 무제한으로 복제 가능해서 누구나 향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모든 것이 보내지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 화폐만은 전송과 거래가 사실은 불가했었습니다. 기록을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화폐라는 것은 유한적으로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면 나에게는 없어지고 누군가에게만 추가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불가했던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그래서 국가가 통제해서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보관하는 형태가 지금의 형태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가능하게 한 기술이 바로 암호화폐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리를 국가가 비밀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화폐 사용자, 가상화폐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이것을 기록을 다 남기고 복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해서 샀으면 내가 이 샀다는 기록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히려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암호화폐, 가상화폐에서 이 가상화폐를 내가 거래를 하고 이걸 누군가에 보냈다라는 이 기록이 암호화체인 되면서 암호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에 연동되면서 무제한 사용자들에게 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보냈다는 이 기록을 보안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복제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이런 기술인 거죠. 그래서 소수가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수가 다 같이 관리하는 형태로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 암호화폐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이것들이 암호화된 이 가상화폐들이 사용자들 간에 그물처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꼬여 있다고 해서 이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기술인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앞서 말했던 현실과 연결된 가상 경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2P라고 해서 개인 대 개인, peer to peer 해서 개인 대 개인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또 기업이나 어떠한 중앙이 관리하지 않고도 유저들 간에 얼마든지 그 가상세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더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단점도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된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용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안전할까라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상화폐가 국가의 그런 견제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단점도 있죠. 그리고 탈세나 또 악한 행위에도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투기로 활용되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가와 또 많은 정치인들, 또 많은 경제인들, 기업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잘 착륙될 수 있을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살펴볼 것이 뭐냐면 바로 NFT라는 것입니다. 암호화폐가 생성되면서 최근에 생성된 것이 바로 이 NFT라는 것입니다. 토큰인데요.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NFT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로 탄생한 권리 증명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채굴해서 생성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암호화폐는 한번 생성하면 유저들 간의 전송만 가능하지 이것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만의 딱 유일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제한으로 복제가 불가하도록 개발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코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누군가에게 거래가 되거나 누군가에게 보냈으면 이 기록들이 항상 남는다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서 블록체인으로 저장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NFT라는 것은 한번 생성되면 이것이 누군가에게 갔는지를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품과 가품이라고 말하는 보증서 있죠. 보증서. 다이아몬드가 진짜라는 보증합니다라는 것처럼 이 보증서를 NFT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서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증하는 증명서로 이것이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향후 세계에서는 이 기술이 도서, 그 다음에 티켓, 디지털 음원, 그리고 디지털로 생성되는 많은 저작물에 이 NFT라는 것이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이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왜 또 편리하냐면 또 관리가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500장의 티켓을 팝니다. 그러면 이 NFT로 생성해서 팔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500개양을 누구에게 갔는지 다 확인할 수도 있고 이것을 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나 복제, 무단 도용 이런 것들이 아예 불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FT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 NFT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복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그런 보안에도 유익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도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또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는 굿즈, 아이템, 또 다양한 곳에서 한정판으로 생성되는 것들에 또 이 NFT가 활용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게임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은 NFT로 형성되면 정품 보증이 가능한 보증서이기 때문에 또 활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현실, 또 우리의 실물 경제에서도 이 NFT가 쓰일 것이며, 또 가상 공간에서도 이것이 많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로 웹 3.0이라는 용어입니다. 가상 공간에 활용된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최초에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이 1970년대에서 80년대, 90년대에 사용됐던 인터넷을 우리는 형태를 사람들이 분류하기를 웹 1.0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읽기 전용으로 또 쓸 수는 있지만 또 읽고 쓰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혹은 그 전의 형태로는 우리가 온라인 통신이라고 말하던 천리안, 나웃누리 이렇게 그 응답하라에 나왔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1.0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달의 효율성을 추구해서 이메일을 글로만 쓰거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전달할까라는 목적으로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사이트 이런 것들만 볼 수 있는 형태가 1.0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1.0 형태 중에 조금 더 개발된 것이 바로 포털 위주, 포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트,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야후 코리아, 그 다음에 구글, 네이버 이런 것들이 바로 1.0 형태에 형성됐던 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 생성된 것들을 2010년, 20년이죠. 이때 생성된 웹을 2.0이라고 보는데요. 이때는 디지털 시대로 인터넷과 보급 기술, 기기들이 발전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 공유, 그 다음에 온라인에 자료를 올리는 공유까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결제도 가능해진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참여하는 소셜 네트워크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포털 위주로 되었다면 이때는 공유가 어떻게 됐냐면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웹 1.0 이후에 생성된 웹 2.0 시대에는 웹 1.0의 시대뿐만 아니라 웹 2.0 유튜브, 페이스북 형태들 공유 가능한 또 참여, 소비할 수 있는 모든 형태가 바로 웹 2.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발달되어서 현재는 뭐 넷플릭스나 또 왓챠 및 그 다음에 뭐 웨이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OTT 시스템들도 이 웹 2.0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 시대에서 생겨난 웹을 우리는 웹 3.0이라고 사람들은 분류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는 읽기 쓰기뿐만 아니라 아까 NFT처럼 가치 소유도 활용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웹 3.0 형태입니다. 앞서 웹 1.0에서는 포털 위주로 사용됐고 웹 2.0에서는 플랫폼 개념으로 많은 것들이 사용되었다면 웹 3.0에서는 어떤 형태로 될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말합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진행되는 인터넷 형태는 모두 다 웹 3.0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활용될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도래할 시대, 메타버스 시기에 일어날 웹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웹 3.0이고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꼭 빼놓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웹 3.0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으로 또 이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또 생성된 사람들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아바타입니다. 이 아바타라는 것은 옛날부터 사용된 용어이기도 하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우리는 익명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에 대한 예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는데요. 이런 익명성이 형태들은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모든 인터넷 활동에서 아이디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 인터넷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아바타라는 것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또 다른 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라는 것은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분신, 화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들의 분신을 뜻하는 종교적인 용어였지만 현재는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생성된 캐릭터들을 아바타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 아바타도 또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단어가 되었죠. 이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도 생성된 또 다른 내가 생성된 캐릭터를 바로 아바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아바타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윤리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세계에서 가상폭력을 언어적으로 모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되겠죠. 이 아바타라는 것이 진짜 너 맞냐? 나는 이 아바타를 공격했지 너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 약간 이런 형태의 윤리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또 다른 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니지만 내가 아바타가 받는 공격들을 내가 느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인 법적 제도들을 마련하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이 아바타가 또 어떤 형태로 발현될지 또 하나의 궁금한 요소입니다. 이 아바타라는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전에 그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레디 플레이어 1 보면 현실에 있는 이 사람이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는 이 안경을 쓰면서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서 완전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메타버스 아바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My name's Wade Watts. My dad picked that name because it sounded like a superhero's alter ego, like Peter Parker or Bruce Banner. But he died when I was a kid, my mom too. And I ended up here, sitting here in my tiny corner of nowhere. There's nowhere left to go. Nowhere. Except the Oasis. A whole virtual universe. Let me take you on a trip around the world and back.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And you won't have to wait to sit still. But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Can you feel this? Let me show you the world. Yeah. It's the only place that feels like I mean anything. 다음으로 살펴볼 용어는 이제 막 가상 공간에 생성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바타 말고 생성된 사람들, 디지털 휴먼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휴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아바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이것을 좀 구별하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휴먼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나타내는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배경만 실제와 닮은 것이 아니라 이 배경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 닮은 사람들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애니멀들도 있겠죠. 뭐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새, 동물들도 있지만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이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형태를 말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디지털 휴먼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바타라는 것은 가상 공간에 있지만 현실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디지털 휴먼은 현실에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예전에 NPC라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매뉴얼이라고 말하죠. 물어본 것을 대답하는 형태의 NPC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NPC라는 형태가 점점 발전해서 뉴스 아나운서, 또 때로는 디지털 공간에만 존재하는 가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휴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상담가, 그리고 이런 형태들, 상담하는 형태들도 이제 아바타들이 디지털 휴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죠. 아까 앞에서 대체현실, SR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체현실에서도 이 디지털 휴먼이 많이 쓰입니다. 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또 내가 잃어버렸던 동물들, 이런 것들이 디지털 휴먼, 디지털 애니멀 이런 형태로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바타뿐만 아니라 디지털 휴먼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또 여러분, 이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정도의 용어들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낯선 사람이 아니라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가올 세계를 한번 지켜보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는 번개탄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 교회를 다니거나 또 교회 지도자거나 또 교회의 일원이겠죠.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사들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기독교는 앞으로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세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도 윤리적인 문제나 또 이 사회적인 하나님의 창조성을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목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고민도 해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이 쓰일지도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강의는 이제 메타버스 세 번째 강의인데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세 번째 강의로서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형태의 플랫폼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오늘 배웠던 형태들, 가상경제, 가상화폐, 그 다음 웹 3.0, 그 다음에 아바타, 디지털 휴먼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재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는지, 다양한 개발된 그 플랫폼 회사들의 그 플랫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도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